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와 이제 진짜 완전한 봄 같습니다. 네, 점심시간 때 네. 한강 갔었거든요. 한강 잠깐 가봤는데 권 팀장님한테 이를 겁니다. 아,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잠깐 가봤는데 네. 진짜 완전 벚꽃, 완전 아. 팝콘처럼 다 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서 사진 안 찍을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뉴스 보시고 또 저녁이 되면은 그때 또 벚꽃 구경하러 나가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네. 매주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부동산원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추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표를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단은 보시면은 오늘 발표한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15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에 이제 1차로 0.01% 반등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또 0.02% 반등을 하면서 이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는 서울이 지금 0.02% 올랐습니다. 인천은 그대로 있고요. 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0.02%가 빠졌는데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 지금 점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오른 구가 지난주 12개 구에서 이번 주에는 18개 구로 늘었습니다. 마포구가 이제 염리동, 대흥동 이런 대단지 위주로 0.13% 오르면서 전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용산구가 0.06%, 송파구가 0.05%, 성북구가 0.05%, 서초구가 0.04%, 양천구가 0.04% 등 이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번 주에 평균이 0.02%였으니까 네. 좀 많이 오른 구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제 도봉구라든지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강북구, 중랑구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울과 달리 전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북, 인천, 울산 이곳 말고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0.03% 하락을 하면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뭐 인천은 이렇게 보합을 보였고요. 뭐 이제 경기 지역에서 좀 요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0.03%긴 한데 전주가 이제 0.06% 마이너스 0.06에서 감소폭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사실 동탄이라고 합니다. 동탄 그 22억짜리 네. 아파트 있다는 거기죠. 네, 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GTX 개통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네.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SRT역이 있고 그 같은 노선을 이제 GTX역에서 이번에 또 같이 이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는 곳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네. 여기군요. 여기 940세대. 맞습니다. 네. 예. 여기가 이제 2월 달에 실제 거래가 찍혔어요. 네. 이제 가장 큰 평수가 이제 41평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이라고 합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기준으로 22억 원에 이번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21억 원에 팔렸는데 5개월 만에 이제 가격이 1억 뛰었다고 하죠. 사실 저희가 동탄이 그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출된 노출이 곳이죠? 좀 많이 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깝게 느끼십니다, 사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한참 내려가야 돼요. 서울이 있죠. 그 다음번에 분당 판교 있죠. 그리고 용인 나오죠. 네. 수원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화성에서 이제 동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인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은 거의 수도권 강남권에 못지않은 그런 가격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원래 자료 출처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원 자료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리는 동탄 실거래 가격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전세는 더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국 기준으로 전주 대비 0.03%가 오르면서 지난주 0.02%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는 서울이라든지 역시 수도권이 좀 이끌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0.08%, 서울은 0.07% 오르면서 이제 서울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6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셋값이요. 합니다. 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네. 조금 6주만 더 오르게 되면은 1년 내내 올랐다라는 그러네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상승세가 약간 계절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월, 3월 그리고 이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이사를 하거든요. 신학기에 그렇죠. 맞춰서. 그런데 글쎄요, 이번 주 걸 보면서 제가 어쩌면은 약간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4월 총선을 지금 이제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둔 상황에서 정책에 따른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사실은 네. 지금 입주율은 또 반대로 너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입주율 자료가 이제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월달,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8.4%로 전월에 비해서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입주율은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나는 분양받았는데 입주 안 해요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입주율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2월 달에는 83.1%였습니다. 입주율이. 그런데 이제 3월 달에는 80.6%로 줄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87.7에서 85.2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입주가 되고도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표를 한번 보시면 좋으신데요. 이제 잔금 대출 미확보가 21.8%였고요. 네. 또 이제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됐다라는 이유가 36.4%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23.6%였고 분양권 매도를 지원을 한 게 1.8% 그리고 뭐 네. 다른 기타 이유가 16.4%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입주율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쉽게 말하면 기존 아파트 값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표 잠깐 먼저 한번 보시죠. 그 제가 준비한 표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그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건 다른 뉴스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긴 한데,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밑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은 한 달에 2024년 3월에도 한 2,000건 정도? 그리고 뭐 2,000건 정도가 계속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조금만 그렇죠. 길게 놓고 보면 네. 한 달에 아파트가 2,000개밖에 거래가 안 된다고? 매매가?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냥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이게 간간히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아파트 호가가 아예 딱 찍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한창 부동산 상승기 때 있잖아요. 네네. 2017, 18, 19, 20년 요때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도 있었지만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게 네. 하나 두 개 거래가 되는 게 계속 이제 점점 호가가 높아지는데 높아진 호가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매매가가 높아진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도 거래량 자체는 점점 줄고 있는데 네. 점점 준다기보다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네. 하나 둘씩 거래되는 게 이제 어쩌면 뭐 급하게 사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의 거래 가격이 이제 실제 기준 가격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주율 같은 경우는 입주 전망치도 있거든요. 네. 입주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은 입주가 잘 될 거라. 그리고 이제 100보다 낮으면 입주가 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입주 전망 지수가 102.7입니다. 앞으로 계속 서울은 입주가 계속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다른 지역들은 보시면은 여전히 조금 안 좋습니다. 100 미만이네요. 네, 특히나 이제 대구 많이 안 좋았는데 대구도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하고요.
충북과 울산을 보시면은 많이 안 좋습니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도 64.7입니다. 전망지수가.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좋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변동치도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올라갈 거다. 점점 이제 입주율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의미인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입주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입주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견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도 거래가 많이 체결되면 네. 호가가 이게 거의 뭐 시장 가격을 거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거래가 거의 없는 주식은 갑자기 10% 위에서 누가 사고 팔면 네. 그게 가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우리가 그 통계로 잡히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하지만 그 중에는 거래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이런 가격이 좀 찍히고 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조차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음 뉴스는 사실 이거는 우리 그 출산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이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서울에서 뭐 9억 원짜리 이하의 집을 구매하고자 할 때 1% 초반에, 최대 1% 초반에 굉장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4조 5천억 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신청했다는 거는 네. 이분들은 지금 애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애 낳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네.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소득 요건이었었는데 올 하반기가 되면은 그 소득 요건을 2억 원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계획을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기준을 보면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2억 원까지 확대가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됐네요. 1억 원의 고소득자 분들도 그렇죠. 각각 1억 원의 고소득자 부부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그러니까 뭐, 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자극될 여지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목적은 저출산을 좀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 목적에는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가 많아질 텐데, 사실 요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한 이후에 어디에서 거래가 많았는지 보면은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이렇게,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꽤 많은 지역들, 그쪽에서의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관련돼서 똑같이 9억 원 이하의 집들의 거래가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공시하고 있는 아파트 동향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건 매매 거래 금액이에요. 2024년 4월에 9억. 그리고 그 전에는 다 10억대죠. 평균 매매 거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거는 9억짜리 집,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집들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사실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모르겠어요. 전체 네네. 시장 말고 사실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가 체결되는 것들은 9억 이하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찍히는 것들은 다 9억 이하로 찍힐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아니라 네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로 인해서 가격에 미치게 되는 요소는 마이너스 요소란 얘기죠.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근데 이 시기에는 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약간 그런 그 타임라인을 맞춰서 정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자동차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하이랜드를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유럽이랑 중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올 거냐라고 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온 가격을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온 게 두 개 트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RWD 모델이랑 네.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 모델 두 개가 들어왔는데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99만 원에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99만 원입니다. 근데 5,199만 원이면은 사실 보조금 100% 대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 기존의 모델 3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졌죠. 눈매가 좀 더 눈매 교정술을 받은 것처럼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쌍꺼풀했네. 네, 쌍꺼풀을 눈을 요즘 이렇게 크고 동그란 눈보다 살짝 찢어진 눈들이 요즘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차도 그렇게 변했고요. 실내가 확실히 많이 변했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모델 3는 조금 되게 심플하다기보다도 오히려 뭐 횡 비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재도 조금 좋아지고 조금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제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혹시 이 빨간 선은 앰비언트 라이트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지금 밑에 보시면 무선 충전 두 개 있습니다. 네. 요즘 필수죠. 그렇죠. 하나만 있던 차들도 두 개를 다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품성을 강화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 다시 씹어먹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조금 정보가 부족했어요. 보도 네. 자료에서.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롱레인지 모델이 아닌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달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뭐 보조금 삭감률이 엄청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를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레인지가 거기에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 원대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 때도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실제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되게 싸요. 사실 모델 3면은 중형차급의 차량이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회 충전을 해서 380km 정도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뭐 웬만한 장거리는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도 더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99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 보조금 100% 대상인 5,5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해주죠. 그렇죠.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넘기 때문에 50%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LG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LG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일회 충전 최대 488km를 갑니다. 네. 이제 국내 기준이 되게 빡빡하게 측정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게 실제로는 한 500km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999만 원에다가 보조금이 한 절반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네. 한 400만 원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겠지 않겠냐. 아. 그러면은 한 5천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km 정도 갈 수 있는 대략 그 5,500만 원짜리 테슬라 살래? 네. 아니면 한 300km 좀 초반대죠. 380입니다. 380. 아, 네. 380 거의 400km 정도 가는 4천만 원 후반에? 4천만 원 후반대의 쓰리 살래. 그 둘 네.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게 땡기십니까? 아 근데 그게 네. 그건 이제 그 각각의 가정마다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도심지만 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그렇죠. RWD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서울 근교까지는 자주 나간다. 네네. 조금 더 여행 다니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RWD는 안 되고 롱레인지를 사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그 롱레인지를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한다면. 네. 제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도 이제 겨울철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LFP보다는 확실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겨울에 이제 모델 Y를 타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하면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300km 남짓 정도라고 하고요. 만약에 겨울에 저희도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대구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네. 내려갈 때 내려가는 도중에 충전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샤오미 전기차가 뭐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SU7이 정말 스펙상으로 페이퍼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거를 갖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 성능이라든지 실제 주행거리라든지 뭐 승차감, 네. 능력 같은 거는 제가 뭐 직접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뭐 좀 되게 좀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훨씬 크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네. 1분기에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국내에서 6,906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9.5%가 이제 빠진 건데요. 반 넘게 빠진 거예요. 네, 60% 가량 빠졌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차량이 뭐 GV60인데 이 차량은 별로 많이 안 팔리는 차량이고요. 네. 사실상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중요한데 아이오닉 6가 73.1%가 줄었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42.5%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포터가 네. 사실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포터 전기차가 60.7% 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나 샤오미 이런 차에 사실 영향을 받는 차는 아닌데 네. 아이오닉 5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이 정도밖에 안 팔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데 그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네. 테슬라의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6,200대입니다. 잠깐만.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6,000대 가량이 모델 Y 한 개 차종이고요. 네. 그게 3월 달에만 팔린 대수입니다. 3월 달에만 6,000대가 팔렸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얼만큼 입항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입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되게 많이들 우려를 했고 또 어떤 분은 환호를 했던 그런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들고요. 현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격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해소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충전이라든지 네. 화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을 안 내주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들이 대신에 하이브리드로 좀 많이 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이번에는 그림 먼저 한번 싹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요즘에 뭐 코코아 가격 급등해서 뭐 얼마 전 그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때도 뉴스 많이 나왔었던 게 그렇죠. 맞아요. 와, 초콜릿 이제 싸게 못 먹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코코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오르고 있는 그리고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모든 원자재들을 한번 다 쫙 가져와 봤습니다. 원유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는 아니죠.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89달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90달러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WTI의 경우에도 한 85달러.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네.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 사상 최초로 2,300달러 넘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지금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요. 사실 금이 오르게 되면 은도 같이 오릅니다. 같이 오르죠. 같이 오르게 돼서 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뭐 우리가 뭐 중후장대한 원자재만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 커피 보세요. 커피. 커피 뭡니까 저거? 커피 가격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코인 뭐 엔비디아 그 그래프보다 차트보다도 훨씬 지금 자, 그러면 커피만 와, 오르느냐? 네. 구리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야. 안 오르는 원자재도 많죠. 안 오르는 네네. 원자재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그런 원자재들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는 왜 오르고 있느냐? 일단 유가의 경우에는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네. 이란이 중동 전쟁에 참전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유가 상승의 좀 어떤 요인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럼 금값은 도대체 왜 오르느냐? 금값도 사실 금값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뭐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여기다 달러와 뭐 안전자산 수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우리 권 팀장님하고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저도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금을 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왜 올라가고 있냐? 사실 처음에는 요즘에 뭐 전력기기, 뭐 배전기, 전선, 인공지능과 전기차,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네. 수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리 광산이 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 또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너무 높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코코아는 워낙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그럼 커피는 왜 올라가고 있느냐? 사실 궁금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커피도 사실 가장 큰 커피 원두 생산 지역이 콜롬비아잖아요. 그쵸. 콜롬비아는 극심한 가뭄에 찌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반대로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고온, 가뭄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 기상 악화 때문에 커피콩 흉작 일어나고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생산량은 기후 변화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네. 커피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중산층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중산층으로 우리가 올라설 때 딱 마셨던 게 뭐죠? 커피. 아메리카노잖아요.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서 그쵸. 믹스 안 마시고. 저 처음에 이제 딱 네. 학교를 갔는데 되게 멋있는 선배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보고 저 따라 마셔봤거든요. 이걸 왜 먹어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이제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우리도 이제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게 되는 네. 그런 게 됐는데 결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중산층이 확대되면 여기도 커피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커피 원두의 가격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중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중국 PMI였었나요? 하나가 이제 50을 갑자기 딱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국면을 갑자기 보였어요. 네. 물론 일시적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조금씩 이제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살아난다면 오히려 지금 중국의 디플레 때문에 물가도 좀 가라앉고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네. 정말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커피값 네. 오르면 안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가 커피 가격 오르고 또 설탕 가격 설탕 올랐었고, 예. 그리고 코코아 가격 코코아 가격 올라가고, 세 개가 다 합친게 이제 모카 프라푸치노. 모카 프라푸치노 제일 비싸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모카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이제 LG그룹의 오너 일가가 네. 이제 정부를 상대로 상속세 일부 불복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다. 우리 좀 줄여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어요. 네, 예, 지금 정확한 소식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가 이제 오늘 구광모 회장이 이제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동생인 이제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 구현수 씨와 함께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LG CNS 지분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번에 쟁점이긴 했습니다. 지금 LG CNS는 아시겠지만 비상장이에요. 그렇죠. 네. 비상장인데 이번에 이제 LG 이 그룹 오너 일가가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게 총 한 2조 원 정도 되는 지분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그 총 재산세가 9,900억 원이 나왔고요. 이제 구광모 회장은 그 중에서 이제 7,200억 원을 지금 5년 동안 분할을 해서 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데 내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조금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조금만 줄여달라. 다 내긴 낼 건데 네. 일단은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줄여달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승소를 했으면은 얼만큼 줄여주길래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9천억 원에서 아니 줄이려면 많이 줄여야겠죠? 많이는 못해도 한 7천억까지는 줄여야 되나요?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까? 10억 줄게 됩니다. 10억. 10억. 1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LG CNS 지분 가치에 대해서 용산 세무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네. 되어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LG 그룹 일가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분 가치는 따롭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지금 LG CNS 비상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 7조 원에서 7조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서는 LG CNS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 네. 쉽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일간지를 통해서 거래 가격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 이제 당국의 가치 평가가 적절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패소를 하긴 했는데 구광모 이제 회장 측 일가 측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지금은 한 팀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구광모 회장과 이제 그 두 여동생이랑 지금 싸우자. 또 싸우고 네. 있죠. 이제 누가 상속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대한 그 상속에 대한 지금 불복 소송은 또 따로 또 진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적의 적은 적과의 또, 동침이죠, 네, 지금 같은 편이 됐다가 지금 다시 싸우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없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간략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오늘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LG 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이 어제 있었던 행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배전 시대다. 배전 시장은 279조 원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굳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뉴스인 거잖아요. 그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끼리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송전, 배전, 뭐 그리고 인공지능 전력 뭐 이거 많이 얘기했을 때 네. 한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창에다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니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다 뭐 재룡전기 다 좋은데 LX 일렉트릭은 왜 안 가요? 이거 질문 주셨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산업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은 왜 지금까지 못 갔고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력기기라고 하는 거는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수요지까지 보내는 송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송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각 가전과 우리가 실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 송전, 배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 우리 에너지 많이 필요해라고 하니까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에는 변압기, 그것도 초대형 변압기. 그쵸. 그 초대형 변압기가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 네. 요런 데들, 뭐 GE라든지 또 지멘스 요런 데가 있는 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변압기에선 재룡전기. 그래 갖고 거기가 올랐던 거고. 네네. 거기가 올랐던 거고. 그러면 이제 아니 송전만 하면 뭐 합니까? 배전을 해야죠. 그렇죠. 각 가정이라든지 그런데 소비자들이 써야죠. 분배시켜줘야죠. 네. 그 얘기를 구자균 회장이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전단이 많이 됐었다면 이제는 배전 쪽에서도 실제로 이제 수요가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는 산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자균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그 배전 인프라 시장은 전체 전력 기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송전 인프라 시장보다 훨씬 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송전단에서 많은 인프라가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배전단에서의 인프라가 형성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많습니다. 배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송배전을 하나로 묶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구자균 회장은 송전과 배전을 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사업 구조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효성이라든지 그 HD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초대형 변압기를 엄청 잘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GE랑 그 다음에 그 저기 지멘스. 지멘스 이쪽에서 공급 부족이 났는데 네. 그 시장을 훅 뚫고 들어갔던 거고 배전도 마찬가지로 ABB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그렇죠.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맞아요. 공급 부족이 난 것을 우리나라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의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네. 알리테무 이야기가 매일 뭐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계속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개보위라고 하죠. 여기 쪽에 이제 고학수 위원장이 이제 워싱턴 주재 특파원이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소집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고 위원장은 이제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취지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리테무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매를 하는데 많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털려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용이 될지 안 그래도 스팸이 많이 오는데 뭐 이런 지금 불안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보위 쪽에서도 그런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